네, 이번에는 마켓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대선이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식지 않고 뜨거운 편인데요. 일단 여당의 승리로 끝났고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시의 영향력,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세계적으로 이제 부의 재분배가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승리한 이유도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를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벌과 대립각을 세웠던 야권보다는 조금 더 타협과 이 규제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인 제가 아는 외국인 한 분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당연히 뭐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애플을 추월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 더 보너스를 기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일단 야권 후보가 이번에 승리를 했다면 네. 결국은 이 재벌에 대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거니까 삼성전자의 그 M&A 밸류가, 그러니까 M&A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그걸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그 삼성전자의 재밌는 그런 그 이 투기적 매수세는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 기업이 좀 영업하는데 숨통이 좀 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배당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자기의 그 지배력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재벌과 신정부가 잘 그 건강한 타협을 해서 이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다 그러면 배당이 늘면서 좀 기업 가치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시장의 그 숙제처럼 이야기됐던 논란거리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경제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여당의 프리미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국 이야기 좀 해보죠. 최근에 경제공작회의가 이었었습니다. 이 소비보다는 투자 쪽에 비중을 두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 투자 쪽의 비중을 늘렸다가 좀 실패한 사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또 그럼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 소비를 좀 먼저 키워보자.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너희가 나중에 살 그 자동차라든가 이 냉장고 같은 것들을 먼저 사라. 미래 소비를 좀 땡겨오는 것들을 많이 주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투자 쪽으로 가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이제 인민들의 그 이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를 좀 키워야겠다. 대도시를 많이 만들자. 그러면은 좀 근본적으로 좀 부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의 어떤 잘못된 인프라들,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죠. 뭐 만들어 놔봤자 그런 것들도 또 도시화를 많이 시키면 제대로 좀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있었겠죠. 근데 이러한 그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이 핵심 기능을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어렵죠.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 지방으로 들어가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잘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지방 분권화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그동안 그 낮은 인건비라든가 그 저원가에 의해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의 어떤 새로운 도약이라는 거는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도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의 그 중앙 집권식의 그 이 경제라는 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좀 떨어질 거고 지금 중국의 지속적인 GDP 성장률을 7.5%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속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 그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란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거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그 중국이란 13억 인구 중에서 몇 억이 제조업을 한다. 그럼 세계 인구 중에 누가 제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농사를 져야 되는 나라죠.
그래서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서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소비 쪽에서 투자 쪽을 쫙 선회하니까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많이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적절히 현명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아파트 보면은 왜 중앙난방식을 많이 택했다가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세대가 많이 늘었었는데요. 자치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방 분권화와 자치제가 된다면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은 효율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는 쪽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유럽으로 갑니다. 세계 일주 또 해봐야 되겠는데요. 2012년도에는 유럽의 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쪽이었는데요. 보조금이 전부 철폐가 되면서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는 좀 서광이 좀 비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이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 중동에서 태양광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동이 기존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주로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 하던 이 수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가 되게 비싸게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보조금을 주면서 비싸게 사주는 거죠. 그걸 FI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동에서 하겠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못하는 걸 중동에서 좀 대체하면 수요가 다시 좀 견조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 같은 경우가 이 에너지 생산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과 전기를 얻기 위해서 석유를 막 태워버려요. 이렇게 태워버리는 석유의 양이 일일 산유량이 3분의 1까지 되니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사우디조차도 이제 25년 안에 석유 수입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고칠 바에는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양광 인프라를 깔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니까 좀 서두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에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그 태양광 수요가 한 5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2015년까지 2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0기가와트로 다시 조정했어요. 확대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좀 공격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에너지를 갖고 자꾸 중국을 협박하니까 거기서 좀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산화탄소 갖고도 이제 불평할지 모르니까 거기서도 좀 약간 좀 신경 쓰기 싫다. 그러니까 태양광 쪽으로 지금 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사실 그 빅4는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구조조정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컨티어 업체들, MEMC라든가 TC 그런 정리가 돼야 될 업체들이 덤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다 조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탄력 있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2013년도는 셰일가스, 에너지의 어떤 힘의 균형을 보면은 미국의 셰일가스는 중동은 이제 태양광, 이렇게 그림이 또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군요. 자, 일단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은 태양광도 신재생에너지로서 2013년도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화두를 주셨습니다. 자, 연결지어서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하면은 LED 조명, 이 에너지 절감 이야기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도 역시 또 LED 쪽도 한번 같이 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유럽, 그러니까 EU에서 지난 9월부로 이제 백열등과 같은 이 아주 에너지 소모적인 그런 전구는 생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미국은 2015년에, 중국은 2017년까지 같이 따라서 할 거거든요. 이제 LED가 세계 조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1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2016년까지는 한 1% 정도, 그 다음에 2020년까지는 63%까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ED의 장점이라는 거는 태양광에 가깝다. 그리고 이 주변 환경에 맞게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명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50배에 달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죠. 근데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가 아주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가격이 전구당 한 4불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형광등이나 백열등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립스나 오슬람 같은 데죠. 그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기존 전구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가 필립스인데 지금 그 매출액 순이익률이 2010년에
거의 14%였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는 거의 3.7%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기득권 없어졌다. 이럴 거 다 잃었다. 그래서 이제 빨리 LED로 돌아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약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고 시장이 빨리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LED라는 것이 이 반도체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다. 좀 관심 있게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LED 업체 탐방을 가보면은 중요한 말씀하신 가격이 비싼 거를 이제 어떻게 떨어뜨리고 상용화시키느냐 하는 부분하고 발열 부분인데 PCB 기판을 없애는 기술도 지금 막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산업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셨고요. LED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용어가 좀 깁니다만 OLED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뭐 반딧불이를 우리가 형상화시켜서 일단 연관성을 좀 시켜서 뭐 비춰봤던 산업인데 이 스마트폰에 많이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이 OLED도 어떤 촉매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뎠죠.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해상도가 뭐 320ppi면은 진짜 밝아질 대로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휴대폰 안에 이 전지를 많이 꾸겨 넣어야 되는 거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패널을 좀 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얇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깨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OLED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TV 쪽에는 그 OLED를 못 썼어요. 금방 소재가 닳아가지고 한 2년밖에는 내구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테레비를 뭐 살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의 내구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LG전자가 화이트 OLED를 소개를 했죠. 네. 그거는 4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서 할 것 같고 결국 TV 쪽에서도 OLED가 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애플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애플이 더 이상 차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한테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고민을 삼성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제 좀 있으면 잡히겠죠. 차별하지 못한다면. 네. 지금 뭐 내년 초에는 노키아라든가 HTC 이런 후발 업체들이 이 저가 태블릿이나 저가 스마트폰을 막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삼성전자 하드웨어가 있었어요. 지금 이 애플 같은 경우 하드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잡히고 말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이 하드웨어에서 좀 차별화시키면서 앞서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장 중심에는 OLED가 있기 때문에 OLED는 일단 한번 좀 건드리고 볼 것이다. 그래서 OLED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013년도 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수적인 산업, 전자지갑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지갑이 뚱뚱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현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요즘은 이 플라스틱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뚱뚱한 편이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엉덩이도 좀 삐뚤어지고 이렇던데요. 전자지갑의 필요성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그렇게 그 속도로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만약에 이제 추에 마이크께서 술 드신 걸 제가 안다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숙취 해소제를 사서요. 네. 보내드리는 거죠. 네.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럼 앵커께서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네. 그 바코드 있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면은 비용이 제 통신료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런 전자지갑이 잘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동글이라고 그러죠. 이 스마트폰을 인식하는 그 기계, 네. 그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바코드 리더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 같은 것들이 좀 앞으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로운 어떤 금융의 기능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업체들도 그리고 이제 통신 업체들도 그다음에 이제 보안 업체들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한쪽에서 주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걸 더 먼저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뭐 초고속 인터넷, 그러니까 LTE가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먼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의 금융의 핵심인 이 전자 결제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관련 수혜주들은 2013년에 한번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애플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전자은행, 모바일 은행,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던데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자지갑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2012년도에 김학주 상무는 이 마켓 키워드 콘에 나오셔서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유동성이라는 그 근거에 좀 많이 비중을 둬서 주식을 사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지수의 상징성이긴 합니다만 2013년도 증시 전망은 대충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또 12년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좀 부탁드려볼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의 주가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많이 뭐 받침이 됐던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대로 가면은 어려운, 그러니까 이 디플레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각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을 쓰는, 그러니까 반짝하는 효과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성장의 어떤 핵심인 어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지금 성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도 방향을 못 가질 것 같아요. 밑으로도 당연히 막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13년 증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쉬운, 그러니까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뭐 예를 들면 한 1870에서 한 2200,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끔 가다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생기면은 밑으로 이제 패닉셀링, 그러니까 공포에 의한 급격한 매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꾸준히 조금씩 끝까지 매집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찬스가 있을 때마다 대응을 하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1870 근처로 오면은 조금씩 이제 사나가시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2200 근처로 가면은 좀 팔아 나가고, 뭐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2년도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수고하셨고요. 2013년도에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